한국이 또 한국했다는 말의 진실. 여러분,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커뮤니티를 자주 보시나요? 거기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빈 코리아 어게인. 한국이 또 한국했다는 이 표현. 처음 들으면 비꼬는 건가 싶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건 최고 수준의 찬사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은 이제 특별한 나라로 분류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나라. 전문가들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일을 실제로 해치우는 나라. 그래서 한국에서 또 뭔가 놀라운 일이 터지면 이제는 놀라지도 않고 그냥 한국이 또 한국했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DNA를 가진 존재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계가 충격받은 대한민국의 불가능제로 순간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민족이었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불가능 레벨 1. 죽은 땅을 되살린 16년의 기적. 첫 번째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3년 3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침묵이었죠. 국토의 97%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산들이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 중에 폭격으로 나무들이 불타버린 것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밥을 해먹기 위해 나무를 베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산들을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푸른 산이 아닙니다. 회색빛 흑산, 바위산,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완전한 민둥산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없으니 여름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흙이 그대로 쓸려 내려와 마을을 덮쳤습니다. 홍수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나무가 물을 잡아주지 못하니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으니까요. 환경 전문가들과 산림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땅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려면 최소 100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토가 너무 넓고 경제력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그때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87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가난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을 돈도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1962년 정부가 믿을 수 없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1982년까지 전국의 모든 민둥산을 나무로 뒤덮겠습니다. 20년 안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무슨 돈으로 국민들이 협조나 할까? 나무 심어봤자 또 베어갈 텐데. 하지만 여기서 한국인의 특별한 DNA가 발동합니다. 정부가 산림녹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온 국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매주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곡괭이를 들고, 어머니는 모종을 들고, 아이들은 물통을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식목일은 국가 최대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무를 심었습니다. 장관들이 산에 올라가 땀을 흘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단체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팀별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군인들은 훈련 대신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추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1973년 한 해에만 10억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10억 그루입니다. 당시 인구가 3천만 명이었으니 국민 1인당 33그루를 심은 겁니다.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실제로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몇 배를 심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심은 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운동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산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무를 불법으로 베면 강력하게 처벌했습니다. 마을마다 산불 감시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이 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78년, 목표했던 1982년보다 무려 4년이나 앞당겨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민둥산이 모두 푸른 숲으로 바뀐 겁니다. 회색이었던 산이 초록색이 되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찍은 한반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계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환경학자 레스터 브라운은 2008년 자신의 저서 플랜 B 3.0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산림녹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환경복구 사례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케이스이며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다. 유엔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산림녹화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국토를 완전히 녹화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중국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인도도 시도했지만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수십 년째 시도 중이지만 여전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 성공했을까요? 기술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당시 한국에는 최신 기술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16년간 멈추지 않고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첫 번째 불가능제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가능 레벨 2 금반지가 나라를 구한 날,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나라가 부도났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부도가 날 수 있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을 돈이 없어진 겁니다.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나라 금고에 있는 달러가 바닥났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대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건부였습니다. 돈을 빌려줄 테니 우리 말을 들어라.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을 헐값에 팔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을 대량으로 자르라고 했습니다.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암울했습니다. 빨라도 20년은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30년도 모릅니다. 그리스처럼 영원히 회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는 비슷한 위기를 겪고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1월 5일 TV에서 특별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 뉴스를 본 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금모으기 창구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반지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시집올 때 받은 건데 나라가 어려우면 당연히 내놔야지. 아버지들이 결혼 반지를 빼왔습니다. 당신 미안하오. 나라가 먼저요. 여보, 저도 함께 갈게요. 부부가 함께 손가락에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업고 돌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기 돌잔치 때 받은 건데 이 아이가 살아갈 나라를 위해 써주세요. 대학생들이 과외 아르바이트로 산 금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이거 사려고 6개월 알바했는데 나라 살리는 게 먼저죠. 심지어 노숙자 한 분이 금리를 빼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도움이 될까요? 골목마다 금모으기 줄이 생겼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CNN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부가 시켜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보상을 받으십니까? 무슨 보상이요? 이건 나라를 위한 거예요.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받는다던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사니까요. 기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라 정부가 어려운 건데 왜 국민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는가?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곧 나였으니까요. 통계를 보면 더 놀랍니다. 첫 20일 동안 6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50만 명이 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인구가 4,600만 명이었으니 13명 중 1명이 참여한 겁니다. 모인 금의 양은 227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억 달러였습니다. 이 돈이 외환보유고에 보태졌습니다. 하지만 금 모으기의 진짜 효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가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런 국민이 있는 나라가 망할 리 없다. 해외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면 안전하겠다. 실제로 금 모으기 운동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8개월 후인 2001년 8월 23일 IMF 차입금 195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20년 걸릴 거라던 일을 4년도 안 돼서 끝낸 겁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IMF 총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회복은 기적입니다. 이건 경제교과서에 새로운 장을 추가해야 할 사례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한국의 IMF 극복을 필수 케이스 스터디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힘은 국민의 단결력이다. 금 모으기는 단순히 돈을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에 보여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되는 민족이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두 번째 불가능 제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가능 레벨 3 붉은 악마, 세계를 점령하다. 2002년 5월 한일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솔직히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월드컵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부터 1998년 프랑스 월드컵까지 무려 44년 동안 월드컵 본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0승 1무 16패. 득점보다 실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2002년에도 기대는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 언론들도 1승만 해도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경기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월드컵 본선 첫 승이었습니다.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운이 좋았나 보다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 미국과 1대1 무승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경기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조 1위로 16강 진출. 이제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16강 상대는 이탈리아. 세계 최강팀 중 하나였습니다. 우승 후보였습니다. 한국이 이길 확률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경기 전날 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몇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났습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광장이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빨간색 물결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가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빨간 머리띠, 빨간 머리카락을 달았습니다. 얼굴에는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광장에 탄식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설기현의 동점골.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정환의 골든골.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함성으로 터졌습니다. 광화문뿐 아니라 전국 모든 광장에서, 거리에서, 집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진계가 반응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외신 기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BBC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응원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다.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붉은 악마 사진을 실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축구를 종교로 바꿨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8강 상대는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더 강한 팀이었습니다. 또 이길 수 있을까? 세계는 이탈리아는 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당일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모든 도시의 광장이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경기는 120분 내내 0대 0이었습니다. 승부차기로 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커 홍명보 골. 대한민국 4강 진출. 이 순간 전국에서 터진 함성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껴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밤새도록 거리는 축제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세계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은 특집 방송을 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무엇인가? 사회학자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집단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런 규모의 평화로운 집단 열광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폭력도 없고 사고도 없고 오직 순수한 기쁨만 있다. 이건 사회학 교과서에 나올 사례다. 실제로 그때 거리 응원 참가자 수는 총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리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범죄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싸움도 없었고 절도도 없었고 사고도 거의 없었습니다. 쓰레기도 각자 알아서 치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외국 경찰들이 한국에 연수를 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겁니다. 우리 집 거실이나 마찬가지죠. 2002 월드컵 4강. 성적도 놀라웠지만 진짜 기적은 붉은 악마였습니다. 세계가 처음 본 한국인의 집단 에너지였습니다. 레딧에는 지금도 2002년 붉은 악마 영상이 올라오면 댓글이 달립니다. This is why you never bet against Korea. 한국에 맞서 배팅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한국인의 세 번째 불가능 제로 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간은 더 충격적입니다. 불가능 레벨 4 200만 명의 무급 배우들.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 평화롭던 아침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콩 국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토, 삼성물산 소속 예인선 삼성 1호와 충돌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조선에서 원유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검은 기름이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출된 원유의 양 12,547kl.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였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봐도 최악의 사고 중 하나였습니다. 검은 기름이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파도를 타고 해안으로 밀려왔습니다. 태안의 아름다운 해변이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모래사장이 타르밭이 되었습니다. 바위들이 검은 기름으로 코팅되었습니다. 양식장은 전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한 어민이 카메라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3대째 여기서 어업했는데 이게 뭡니까? 바다가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단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급히 현장에 왔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단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오염은 자연정화가 불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 복구한다 해도 최소 20년, 길게는 100년이 걸릴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바다는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외신들도 대서특필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한국 태안에서 환경재앙 발생, 회복 불가능한 해양 생태계 파괴. 세계가 한국의 비극을 지켜봤습니다. 동정의 시선이었습니다.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사고 다음 날인 12월 8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이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왔습니다. 개인차를 몰고 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뉴스 봤어요. 도와주러 왔습니다. 처음엔 몇십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났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 TV에서 태안의 상황이 계속 보도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12월 중순, 한겨울이었습니다. 태안 앞바다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갑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방제복을 입었습니다.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기름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기름을 걷어냈습니다. 걸레로 바위를 닦았습니다. 모래를 퍼서 오염된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이 얼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김밥과 주먹밥으로 간단히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나라도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한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식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송년회 취소하고 태안 갑시다. 회식비로 버스 대절하고 나머지는 기부합시다. 임원들도 찬성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토요일에 태안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회사, 단체, 모임들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부부였습니다. 주말마다 태안으로 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애들아, 우리 바다가 아파. 같이 치료해주자.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기름을 닦았습니다. 부모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바다니까요.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태안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시험 공부는?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은 바다가 더 급해. 혼자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루 종일 기름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또 갔습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사고 직후 첫 20일 동안 자원봉사자 6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루 평균 3만 명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총 123만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군인, 공무원 등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25명 중 1명이 태안에 간 겁니다. 외신 기자들이 또 달려왔습니다. 이번엔 재난을 취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상한 광경을 취재하러 온 겁니다. 하얀 방제복을 입은 수만 명의 사람들, 끝없이 이어진 해안선을 따라 빼곡히 앉아있는 모습, 위에서 보면 마치 하얀 서리가 내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백혈구 같았습니다.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백혈구처럼 검은 기름이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거대한 백혈구 부대. 일본의 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저들은 분명 정부가 고용한 엑스트라일 것이다. 자발적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없다. 한국 정부의 이미지 세탁용 연출이 분명하다.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두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일본 기자는 충격을 받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인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태안에 갔습니다. 주말마다, 휴가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 사고 2년 만에 물고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새들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해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사고 9년 만에 전문가들이 다시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100년 걸린다던 일이 9년 만에 2023년 현재 태안 앞바다는 다시 깨끗합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해수욕을 즐깁니다. 어민들은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양식업이 다시 번창합니다.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냐는 듯. 레스터 브라운 기억하시죠? 산림 녹화를 극찬했던 그 환경학자. 그가 태안 사례를 연구한 후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또 해냈다. 불가능을 또 가능으로 만들었다. 이 민족은 정말 특별하다. UN 환경계획도 태안 복구 사례를 교육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시민 참여 환경 복구의 세계 최고 사례. 이게 바로 한국인의 네 번째 불가능 제로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게 가능할까요? 외국인들이 분석한 한국인의 DNA. 세계의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민족은 뭐가 다른가? MIT 사회학과 교수 박재용.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한국인의 집단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집단 비상 모드가 있다. 평상시에는 개인주의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체의 위기가 오면 순식간에 스위치가 켜진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자동으로 단결한다. 이건 수백 년간 외침을 견뎌내며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다. 실제로 한국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구려 때부터 외적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 거란, 몽골의 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끊임없는 외침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단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았습니다. 이게 DNA에 각인된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박. 그가 한국인의 사회적 뇌구조를 연구했습니다. 한국인의 뇌는 집단과 개인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보다 우리라는 개념이 훨씬 강하다. 이건 언어에서부터 드러난다. 맞습니다. 한국어의 우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심지어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이라고까지 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표현입니다. 요 와이프가 아니라 아워 와이프. 그럼 부인이 여러 명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나의 가족이 곧 우리의 가족, 나의 나라가 곧 우리의 나라. 나와 우리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문화인류학자 세라 김. 그녀는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붉은 악마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논문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인에게 나는 없고 우리만 있다. 논문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는 I am I다. 동양의 집단주의도 대부분 I am part of We다. 하지만 한국은 I am We다. 나 자체가 우리인 것이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집단의식이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서울대 뇌인지과학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인과 서양인에게 fMRI를 찍으며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서양인의 뇌, 타인에 대한 공감 영역이 활성화됨. 한국인의 뇌, 자기 자신이 공격받을 때와 같은 영역이 활성화됨. 즉 한국인에게 나라의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마이클 쉔. 그는 한국의 국난 극복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 한국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진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분열되고 약해진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다. 위기가 클수록 더 단단하게 뭉친다. 이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IMF 외환위기 금모으기로 극복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200만 거리 응원으로 4강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태양기름 유출 200만 자원봉사로 회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 협조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위기 단결 극복 더 강해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레딧이라는 해외 커뮤니티. 거기에는 유명한 밈이 하나 있습니다. Never bet against Korea. 한국에 맞서 베팅하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번엔 망했다라고 예측하지 마라.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항상 그 예측을 뒤집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항상 틀렸다. 한국은 항상 예상보다 빨리 회복한다.
한국 국민의 저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게 바로 세계가 분석한 한국인의 DNA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룰이라는 마법의 단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문법도 아니고 발음도 아니고 바로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번역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캐나다에서 온 영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말이야.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아워 와이프? 아니, 자기 부인이잖아. 마이 와이프지.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내 와이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왜 우리 와이프라고 해? 그냥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해.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어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대답. 한국어의 우리는 영어의 위와 달라요. 우리는 나를 포함한 집단이 아니라 나와 동일시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의 엄마인 동시에 우리 가족의 엄마라는 뜻이죠. 경계가 없어요. 나와 가족이 하나니까요. 그제야 그는 조금 이해했습니다. 옥스퍼드 언어학 연구팀이 세계 200개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언어를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한국어만큼 우리 개념이 강한 언어는 없었습니다. 일본어에도 우리가 있지만 용법이 다릅니다. 중국어에도 우리가 있지만 사용 빈도가 다릅니다. 한국어는 우리를 거의 모든 곳에 붙입니다.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나라, 심지어 우리 강아지, 우리 차, 우리 핸드폰까지. 외국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 그 핸드폰이 여러 사람 거야? 아닙니다. 내 거지만 우리 것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니까요. 이게 무슨 소문덕 같지만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배우니까요. 서울대 사회학과 김민수 교수의 연구. 우리 문화가 한국 사회의 모든 현상을 설명한다. 그의 논문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한국인은 개인의 성공을 우리의 성공으로 봅니다. 반대로 개인의 실패도 우리의 실패로 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가 이겼다. 내가 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긴 겁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망신을 당하면 우리가 창피당했다. 내 회사도 아닌데 우리가 창피당한 겁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 국난이 왔을 때 엄청난 단결력. 나쁜 점, 개인의 자유가 때때로 침해받을 수 있음. 하지만 위기 극복 측면에서는 확실히 강력합니다. IMF 금모으기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왜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내놨을까요?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어렵다. 우리가 어려우면 내가 어렵다. 그러니 내 반지를 내놓는 건 당연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서양인들은 이해 못합니다. 나라는 정부의 문제잖아. 왜 국민이 희생해? 하지만 한국인에게 나라는 우리입니다. 정부와 국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국민이 곧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기름 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200만 명이 자발적으로 갔을까요? 우리 바다가 아프니까. 우리 바다는 곧 내 바다니까. 내 바다를 내가 치료하는 건 당연하니까. 2002년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2천만 명이 거리로 나왔을까요? 우리 팀이 뛰니까. 우리 팀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 내가 응원하는 건 당연하니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한국 기업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결론이 재미있습니다. 한국 회사의 우리 회사 문화는 양날의 검이다. 장점, 위기 때 강력한 단합. 단점,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할 수 있음.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는 이 문화가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삼성, 현대, LG 등 한국 기업들 위기가 올 때마다 임직원들이 단합해서 극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한국인이 우리를 많이 쓰는 건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다. 이게 한국인의 사고방식 자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를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하나가 한국의 모든 기적을 설명합니다. 산림녹화 우리 산이니까. 금모으기 우리나라니까. 월드컵 응원 우리 팀이니까. 태안복구 우리 바다니까. 모두 우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외국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한국을 이해한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우리에서 나온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마법입니다. 우리라는 마법의 단어. 한국이 한국할 순간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불가능제로 순간을 봤습니다. 첫째, 죽은 땅을 16년 만에 되살린 산림녹화. 둘째, 나라부도를 4년 만에 극복한 금모으기. 셋째, 2천만 명이 거리를 메운 월드컵 4강 신화. 넷째, 200만 자원봉사로 바다를 되살린 태안복구. 모두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해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아닙니다. 엄청난 자본이 있어서? 아닙니다. 천재적인 리더가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답은 단 하나. 우리라는 힘 때문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단결의 스위치. 나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특별한 DNA. 이게 한국인의 진짜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 아닌가? 요즘 젊은 세대도 이런 DNA가 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졌습니다. 나의 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보세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했습니다. 검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30대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물론 불만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협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니까요. 2022년 이태원 참사를 보세요.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국에서 헌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거라도. 성금이 쏟아졌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또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연대감은 대체 뭔가? 최근 몇 년간 한국을 보세요. K-팝이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세븐틴, 뉴진스. 이들의 성공을 한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우리가 잘했다. 내가 노래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잘한 겁니다.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휩쓸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한국인들의 반응은? 우리 드라마가 최고야.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 드라마입니다. 한국 영화가 오스카를 받았습니다. 기생충, 미나리. 한국인들은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내가 연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해낸 겁니다. 이게 한국인입니다. 여전히 우리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 한국할 겁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또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국인들은 또 증명할 겁니다. 우리한테 불가능은 없다고. 레딧에 또 글이 올라올 겁니다. Korea being Korea again. 한국이 또 한국했다고. 그리고 세계는 또 놀랄 겁니다. 저 사람들 또 해냈네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국인이니까요. 산을 되살리고 나라를 구하고 바다를 치료한 민족의 후손이니까요.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이겼습니다. 100년 걸린다던 일을 10년 만에 했습니다. 20년 걸린다던 일을 4년 만에 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우리였으니까요. 우리가 함께였으니까요. 우리라는 마법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살아있습니다. 다음 한국이 한국할 순간, 그건 바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옆 사람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공동체를 위해 작은 희생을 하는 것, 그 모든 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모이면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가 또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이 또 한국했다는 말이 또 나올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낸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세요. 한국인인 것을, 우리의 일부인 것을, 이 특별한 DNA를 가진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눠주세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 세대의 우리니까요. 그들이 다음 기적을 만들 사람들이니까요. 한국이 또 한국했다. 이 말이 계속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불가능을 모르는 민족이니까요. 우리라는 마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여서, 한국인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다음 한국이 한국할 순간에 또 만나요. 우리 함께 만들어갈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